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 지금 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지금 9월 달에는 3천 건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9월 달에 거래량을 돌파를 했거든요. 서울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천 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출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대출 받으려고 대출 총량 초기화되는 1월 노리자.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빌라 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빌라를 죽이는 정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건 다시 한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90%로 적용이 돼 있어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기준이 12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까지 떨어뜨려서 112%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전세값 대비 집값의 112%까지 인정, 허그 문턱을 높이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허그가 보증보험 때문에, 보증보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대위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약 4조 원이 넘어갔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허그의 자기자본이 2021년도 결산 6조 6천억 원에서 지금 2조 900억 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증 한도가 6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6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이 허그의 조건이었는데, 이게 자기 자본도 줄어들고 그리고 보증 사고도 늘어나면서 이 보증 한도를 70배까지 늘렸다가 이제는 90배까지 확대하는 것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자기 자본도 줄어들고 있는데 사건 사고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9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기 자본이 상당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 이유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사고와 전세 사기로 인해서 허그가 대위 변제해 줘야 되는 금액이 4조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2022년도부터 폭발적으로 허그의 대위 변제 금액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한 임차인분들을, 임대인이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국가에서 돌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허그 보증보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집주인이 안 돌려줘도 국가에서 돈 돌려주니까 임차인분들은 그냥 맘 편하게 들어오세요. 설령 집주인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돌려줄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에 많이 악용이 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위 변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허그의 자기 자본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근데 보증을 서야 되는 허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기 자본의 9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 걸로 수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은 서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90%에서 80%까지로 추가 하향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허그에서는 보증을 설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 책임은 임대인들, 빌라 임대인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는 상황이라, 담보인정 비율을 90%까지 허용하면서 126%로 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112%까지 다운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126%로 인하가 하향된 지,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한번 허그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전세의 위험성, 이젠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아니라요. 어거지로 보증보험의 그런 전세가를 국가가 통제함으로 인해서 어거지로 전세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금을 임대인분들께서 뱉어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역전세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임대를 잘하고 계신 임대인분들께서 이렇게 112%로 10% 가까이 10%가 넘는 금액을 뱉어내줘야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분들께서는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지금 전세, 전반적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전세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정권인데, 특히나 빌라를 먼저 전세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빌라를 11만 호 이상을 신축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축 물건에 대한 공시지가 를 112%까지 쪼그라뜨리면 과연 이것을 임대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임대인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자본이 많은 그런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만 찾아야 되는 빌라 시장에서 과연 전세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먼저 전세라는 개념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빌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라가 더 많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전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만드는 상황이라면 서울의 아파트 집값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근데 11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사실 이거 댓글에 이제 어떤 분께서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개월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방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빌라 11만 채 매입. 빌라 하락하나요? 아니요, 상승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10만 채 공급 얼토당토 안 한 얘기이다. 지금 LH에서 지금 사겠다고 하는 단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빌라를 사드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자가 원가 이하로 팔기 위해서 집을 져주느냐, 봉사활동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빌라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빌라의 임대인들을 옥죄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고를 만든 것은 사실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빌라를 11만 채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6년 임대차 단기를 부활시킨 것도 그런 의미에서인데, 과연 112%라는 공시지가 보증보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임대인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에 대해서는 한번 정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추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2023년, 2024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도에 전세 계약이 됐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보증보험을 너무 활성화시키고 임대인이 안 돌려주면 국가에서 돌려줄게 라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께서요, 이제 방을 보러 오실 때 대출 상담을 안 받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반환해주세요. 알아보지도 않고 와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쉽게 나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젊은 분들에게 대출을 내주다 보니까 사고가 임대인이 안 주면 정부에서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상황이 됨으로 해서 이거를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LH에서 허그해서 그거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린다고 치면, 거기에 묶여있을 LH와 허그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많을지는 지금 상황에서 대입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봤을 때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3,839억 원이라는 현금 출자를 했고, 2024년에는 7천억 원의 현금 출자를 도시기금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기금에서 돈을 빼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도로공사에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해서 그걸 4조 원을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걸 커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보증보험이 내년에는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허그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퓰리즘 정책이 임대인이 안 갚아주면 우리 정부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정책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하 해야 한다. 지금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하고 우리나라 정책연구원인 KDI에서도 금리 인하 하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정신이냐, 금리를 지금 인하할 때냐, 환율도 봐라. 그리고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내리니? 라고 했는데 IMF에서조차 금리 좀 인하해 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추가적으로 내년에 성장률을 2% 이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통화 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MF에서조차도 환율 변동 리스크 그렇게 한국이 버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거 아니다. 환율로 인해서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티은행 다들 대부분 11월 달에 금리 동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티은행에서는 한은이 이번 달에 연속 금리 인하 단행할 수도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둘기파적 동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긴 해야 돼 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동결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리고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면서도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정책 기관이나 그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1월 달에 10월 달에도 깜짝 금리 인하를 한 것처럼 11월 달에도 그럴 가능성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빌라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또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빌라의 10만 채 공급, LH가 빌라를 하나 사들일 때마다 잡은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가 매입을 해도 3억 2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60 스퀘어미터 이상의 집을 3억 5천에 살 수 있는 집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축으로, 구축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LH조차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적고, 그리고 건축업자들도 그것을 원가보다 이하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H도 사면 살수록 적자, 건축업자도 팔면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정부도 마이너스, 그리고 사업자도 마이너스인 이런 사업을 과연 합치가 이루어져서 거래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빌라에 대한 공급 정책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 올해 지금 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지금 10월달, 9월달에는 3,000건까지 떨어졌다가 10월달에 3,000 지금 200~300건, 그러니까 9월달에 거래량을 돌파를 했거든요. 서울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0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승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임대인분들께서 호가를 내려서 빨리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합치가 되면서 싸게 매물이 팔리는 것인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호가의 가격을 올려놓고 있고 그 호가에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겠다,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그런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급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 방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집값 상승, 그때는 더 막을 수 없거니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참 사면초가인 지금의 정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컨트롤 타워 없이 움직이는 이 국토교통부의 그리고 금융당국의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 언제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올해 말까지 유지를 하다가 내년에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내년에 그 대출, 그 폭발 상승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세요. 내년 1월에 대출 받으러 벌써 주담대 오픈런, 대출 총량 초기화되는 내년 1월 놀이자. 주담대 실행 60일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근데 1월 달도 1월 초보다는 말이 좋습니다. 네, 1월 초보다는 경영 계획이 확실하게 발표가 되는 1월 중순 이후에 말 아니면 1월 말 아니면 2월 초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요. 내년이면 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면서 대출이 풀릴 거라는 걸. 어차피 DSR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어차피 DSR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출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대출 받으려고 대출 총량 초기화되는 1월 놀이자. 다만 가상금리를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출을 비싸게 받을 수도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금리 인하 기조에서 대출의 가상금리를 높여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2금융 그리고 대부금융에 지금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출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반드시 내년 초에는 1분기 내에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